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 중반이 된 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세상에 요즘 눈 돌아가게 놀라운 뉴스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슷비슷하고 대부분 사기나 강도 사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눈 뜨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잔인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친족에게 피해를 주고 재산을 서로 탐내고 혹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단순한 이유로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그게 전부 남들 사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가족끼리는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어야 하는 법이다. 배우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지 몰라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꽁꽁 감추었던 제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한 스토리는 남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연애를 딱히 한 것은 아니었고 나이 30 초반에 엄마의 오랜 지인이신 분의 부탁으로 선자리 땜빵을 한번 나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의 오랜 지인분은 중매를 업으로 삼으신 분이셨는데 글쎄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선자리에 나가기로 했던 여성이 갑자기 못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잠수를 타버렸다면서 저에게 딱 한 번만 나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결혼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께서는 불안하셨나 봐요. 나이 30을 넘겼는데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어 보이니 이러다가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건 아닌가 싶으셨겠죠. 거기다가 상대 남자네 집안이 돈도 많고 중매쟁이가 무조건 나가야 하는 자리라고 땜빵까지 구하는 걸 보면 보통이 아니겠구나 싶으셨나 봐요. 저에게 20만 원 쥐어주시면서 한번 나가만 봐라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공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한두 시간만 자리하고 오면 된다고 하길래 그럼 시급 10만 원짜리 알바인 건가? 싶어서 신나서 나갔죠.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는 원피스 차려입고 자리에 나가니 생긴 건 그냥 평범하게 생긴 남자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딱 봐도 제 스타일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사람이라서 알바비만 챙겨서 튀어야지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은근히 말이 또 잘 통하더라고요. 2시간만 자리 지키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 글쎄 신나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까지 한잔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땜빵을 나온 사람이라는 것도 다 밝혀버리고 말았죠.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운명 같은 만남을 기다려왔더라면서 제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다음에 또 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외모가 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술 먹고 봐서 그런 건지 조금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막 연예인 뺨치는 천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가릴 때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다음에 또 보자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2번, 3번 만나다 보니까 저에게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33, 남편 나이 37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주 신명나셨죠. 남편네 집이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부동산 부잣집이더라고요. 물론 중매쟁이 이모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재산이 심상치 않겠구나 하는 건 느끼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무려 건물이 5채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실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5채의 건물이 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건물에 욕심을 낸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명의로 된 건물도 아니었으니 저는 그저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어려워질 때 한 번씩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우리 시모 귀가 얇아도 너무 얇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까지 맹한 사람이라는 건 몰랐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알아온 것도 아니었고 또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저 심성이 착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았죠. 근데 글쎄 결혼을 해서 보니까 사람이 착한 게 끝이 아니라 맹하고 바보 같은 수준인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문제는 속는 것도 엄청나게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이런 조잡스러운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싶은 일에 깜빡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시동생이 엄청나게 뒷수습을 하러 다니면서 우리 시모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녀야만 했죠. 아니 어려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건지 뭔지 아니면 선민의식이라도 있는 건지 글쎄 우리 시모 거짓골을 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죄다 꺼내서 쥐어줘야만 했다니까요. 저희 동네에 아들이 고물상을 운영해서 취미로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아들이 고물상을 운영하니까 돈을 진짜 잘 벌었거든요.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시면서 그냥 놀면 뭐 하냐고 심심하다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한테도 고생하신다면서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건물을 5채나 가지고 있었으니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도 어마어마하실 테고 뭐 남들이 자기보다 못 산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할머니도 만만치 않은 동네 부자인데 그렇게 돈을 쥐어주니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동네에서 조금 힘든 척만 해도 저희 시어머니가 용돈을 쥐어준다는 소문이 도는 바람에 거지들이 우리 시댁에 찾아와서 돈 좀 달라고 구걸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니까요. 이게 말로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 상황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희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거지들이 찾아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랑 남편, 시동생까지 합세해서 제발 시어머니가 돈 좀 그렇게 뿌리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죠. 아유, 어머님,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 그렇게 남을 돕겠다고 돈을 뿌리세요. 막말로 돈 노리고 집에 강도라도 들면 어쩌시려고요? 저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돈 노리고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아이고, 다 불쌍한 사람이야. 돕고 살아야 하는 법이라고. 엄마, 우리 와이프 말이 맞아. 난 정말 엄마가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무섭다고요. 남 돕는 것도 좋지만 제발, 제발 자식들 생각해서 그만두세요. 그렇게 읍소를 하고 나서부터는 자식들 눈치가 보인 건지 시어머니께서 자중을 좀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남을 돕는데 돈을 안 쓰시니까 심심하셨던 건지 뭔지 갑자기 어디서 좋은 사업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싶다고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업이요? 어머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보겠다고.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뭐, 투자만 하면 3배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투자인데요? 아니, 어디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다, 얘. 내가 오랜 시간 알아온 지인한테서 들은 정보니까 확실해. 저기 어디냐? 무슨 몰타인지 몬타인지 그 섬에서 다이아 강석이 나왔단다. 원석인데 깎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지 뭐야. 그 원석을 싼값에 살 수가 있대. 네? 아유, 어머님 잘 알아보고 하시는 거 맞아요? 다이아가 그렇게 쉽게 나온다고요? 아이고, 쉽기는.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는 정보라 그랬다. 내가 가진 재산 불려놓으면 자식들이 나중에 다 호강하지 않겠니? 들어도 영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님께 괜히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알아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글쎄 우리 팔랑귀인 시어머니께서 지인의 독촉에 이기지 못하고 냅다 돈을 투자하신 겁니다. 무려 억소리 나는 돈을 말이죠. 그냥 전에 듣기만 해도 사기 같은데? 하고 생각을 했던 저로서는 어머님의 그런 무지성 투자가 너무 한심해 보였고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말했다가 정말 사기를 맞은 거면 저한테 화살이 날아올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이미 지인분께 홀라당 넘어간 시모께선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셨는걸요. 아무튼 그렇게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시어머니께서 자랑할 게 있다면서 저에게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갔더니만 저에게 엄청 큰 보석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살다 살다 그런 다이아는 처음 봤습니다. 뻥 아니고 주먹만한 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이거 진짜 다이아예요?
이렇게 큰 다이아를 어떻게 구하셨는데요? 내가 지난번에 왜 투자했던 그 다이아 사업 말이다. 이렇게 큰 다이아를 주지 뭐냐? 이거 가져다가 팔면 어기모니 수백억이란다, 수백억. 이게 진짜 다이아는 맞아요? 어머, 저 살면서 이렇게 큰 다이아는 처음 봐서 그래요. 어디 인터넷에 찾아도 이런 크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바보니? 이거 받을 때 감정사가 옆에 있었는데 진짜 다이아 맞다고 인증서에 보증서도 써주더라. 이거 어디다가 팔지? 아유, 나 정말 간 떨려. 시어머니께서는 수백억이 들어올 거라 하시면서 남편 몰래 저에게도 떼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뭐 공짜 돈 생기는 거니까 기분 좋았죠. 시어머니께서 인증서랑 보증서까지 보여주셨는데 앞만 봐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문서라 함은 이 다이아가 어떤 등급인지 날짜 인장에 제대로 있어야 하는데 무슨 사람 이름 적힌 도장 하나랑 가품아님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쎄한 기분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모한테 감정 한 번만 다시 받아보자고 했죠. 그래서 동네의 보석상에 가서 이거 진짜 다이아 맞냐고 들이밀었더니 보석상 주인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예? 아유,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다이아는 본 적이 없는데. 잠시만요. 이거, 아유, 잠깐만. 이거 다이아가 아니라 유리 같은데요? 여기 모서리 부분도 그렇고 다이아가 진짜 단단한 광물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 모서리 부분 깨진 것도 그렇고 이거 모조품이 확실합니다. 안에 기포도 있네요. 아이고, 어디서 이걸 다이아라고 속으신 거예요? 딱 봐도 티가 확 나는데. 가짜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사장님 인증서도 있잖아요. 보증서도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조잡한 걸 어떻게 인증서에 보증서라고 확신을 하고 구매를 하셔요? 아이, 이거 봐요. 이런 게 진짜 인증서예요. 딱 봐도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끙끙 앓기 시작하셨죠. 무려 5억이나 투자를 하셨다는데 가짜였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알아눕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직감을 한 남편과 시동생이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랑 시동생이 아주 그냥 사기꾼 놈 잡아버리겠다고 시어머니의 그 오랜 지인을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휴,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다니까요. 당연히 원망의 화살이 저에게도 넘어오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뜯어 말렸어야지. 왜 안 말렸냐고요. 아니 뭐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들어주기나 하나요? 제가 사기인 것 같다고 말을 해도 팔랑귀에 넘어가서는 무조건 돈부터 쥐어주고 보는데 저도 참 속상했어요. 결국 2년에 걸쳐서 사기꾼을 추적한 결과 잡게 되었고 돈을 다 써버렸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바람에 돈을 전부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놈 억대 사기꾼으로 감방에 쳐넣을 순 있었죠. 그 이후에도 짜잘짜잘하게 보이스피싱 당할 뻔하신 걸 은행 직원이 알아차리고 구해낸 사건도 있었고 어려운 아이 돕는다고 후원해 주시다가 사기를 당하신 적도 있었고 아무튼 우리 시모가 팔랑귀에 심성이 착해서 생긴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답답해도 너무 답답한 일이 잔뜩이었어요. 우리 남편이랑 시동생이 눈물 줄줄 쏟으면서 제발 집에 가만히 계시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저 같아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뜯어 말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 시무룩해져서는 남편이랑 시동생 말 듣겠다고 얌전히 계시기를 또 몇 개월 저도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호들갑을 있는 대로 떨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몇 개월을 사고도 안 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 치매인 것 같아. 여보, 나 걱정돼.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치매인 것 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머님은 어제도 나랑 전화통화 멀쩡하게 했는 걸 정신 멀쩡하셔. 아니라니까. 내가 자식인데 딱 알아보지. 우리 엄마 좀 이상해. 나랑 내 동생 이름을 헷갈려 하면서 부른다니까. 거기다가 내가 2시에 전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 3시에 전화를 하시고는 내가 3시에 해달라고 했다고 박박 우기시는 거야. 아, 여보,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치매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
기가 막혀. 나도 그 정도는 깜빡깜빡해. 어머님 절대 치매 아니야.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걸. 어휴 답답해. 정말 맞다니까. 우리 엄마 치매면 나 어떡하냐? 우리 엄마 나도 못 알아보고 내 동생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나 진짜 마음이 쫄아붙는 것 같아. 그런 건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일이지. 정말 당신이 3시에 전화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님 어제도 나랑 이야기 잘하셨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 며느리랑 자식이 같아.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챙기는 줄 알면서 내가 요즘 이상하게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싶었는데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 여보, 당신은 어머님이 치매였으면 좋겠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자식이 내가 제일 잘하니까 하는 소리지. 우리 엄마가 안 아팠으면 하는 바람에 매일같이 엄마 상태를 살피니까 이상한 걸 눈치챌 수 있는 거라고. 당신처럼 어쩌다 한번 연락한 게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우리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니까. 남편은 저한테 며느리가 뭘 알겠냐고 시자 붙으면 다 잔소리하는 줄 알아서 멀리 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의 치매 초기 증상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 솔직히 시어머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 정도는 까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더 이상하고 수상해 보였죠. 하지만 남편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챙기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 저도 치매 초기 증상이 찾아올 수 있는 나이임을 감안하고 시어머니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뒤부터 요상하게 태도가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냐고요? 다 이유가 있었죠. 남편이 서서히 변하는 것 같다고 느낀 모습 중 하나는 아픈 시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시모가 치매로 의심을 받기 전에 꾸준히 정형외과를 다니셨거든요. 시모가 40대 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큰 수술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오래 걷거나 피곤하거나 약간 비 오는 날 있죠. 그럴 때면 다리를 절뚝거리시거든요. 그동안은 남편이 꾸준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제가 시집 온 뒤로 한 달에 2번만이는 3번 정도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침도 맞으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게 도와드렸었거든요. 그거를 남편이랑 시동생이랑 번갈아 다니면서 모시고 다녔었는데 거리가 먼 병원에 남편 차로 모셔다 드리면서 주유비 좀 보태달라고 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주유비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거리가 먼 유명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게다가 병원비도 시모가 다 본인 돈으로 결제를 하셨으니까 주유비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었죠. 유명한 병원이라서 그런 건지 물리치료비에 진료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들들이 결제하는 모습이 보기야 좋겠지만 사실 저희 남편이랑 시동생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걸 잘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생활비 좀 보태주시고 본인 병원비 내시면서 일부러 기름값 넉넉하게 주신 거죠. 근데 시모가 치매에 걸렸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이 두 인간들이 시모를 모시고 정형외과를 안 가는 거예요. 여보, 어머님이 다리를 많이 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요즘은 병원에 안 가? 물리치료 받아야 하는 시기 많이 지난 거 아니야? 병원에 좀 모시고 가봐. 엄마가 아프다고 연락이라도 했어? 우리 엄마 치매 맞나 봐. 치매에 걸려서 본인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잘 모르겠어. 나한테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다리 안 아픈데 왜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거야 글쎄. 아휴 진짜 속상해 죽겠다. 우리 엄마 진짜 치매면 나 어떡하냐. 치매 검사를 먼저 받아봐야 하나? 어머님이 나한테 다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거 다 거짓말이야. 막상 모시고 가려고 하면 안 아프다면서 누구를 병자 취급하냐고 뭐라 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해. 진짜 치매란 그런 건가? 싶었는데 하루는 시모가 엄청 아파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모 모시고 병원 가야겠다 싶어서 남편 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비도 오고 애가 아파서 가정보육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운전 잘 안 하는데 상황상 택시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를 끌고 다녀와야겠다 싶었지요. 시모가 다니는 그 비싸고 유명한 병원에 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재채기 해서 콧물 범벅된 거예요. 급한 마음에 남편 차 대시보드에 휴지가 있나 열어봤다가 충격적인 것을 보고야 말았죠. 글쎄, 남편이 시모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결제한 영수증이 무더기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저랑 시모한테 얘기했던 병원비가 아니더라고요. 저랑 시모한테는 분명 물리치료 한 번 받는데 몇십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하면서 이 300을 시모한테 받아갔었단 말이죠. 근데 영수증에는 몇만 원으로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놈들이 한 달에 2, 300만 원을 병원비를 속여서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대시보드를 닫고서는 병원에 다녀와서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물어봤죠. 여보, 병원비 말이야. 그동안 뒤로 빼돌려서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아니, 다른 병원이랑 다를 거 없이 치료비 10,000원에서 20,000원밖에 안 나오던데 혹시 그거 속이려고 나한테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동안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돈 빼돌리고 있었던 거냐고? 돈 다 어디 갔어?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을 한 이유를 알아야겠으니까. 아, 그거? 내가 필요해서 쓴 건데 왜 그래? 당신은 알 거 없어.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부부인데 적어도 돈을 어디다가 낭비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난 하나도 몰랐잖아. 알아서 뭐하게. 아이, 참 왜 이렇게 쫑알쫑알 잔소리하고 그러냐.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해. 내 엄마 돈 내가 쓴 건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엄마가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 효자의 탈을 쓰고 있던 남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저에게 큰 소리까지 치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근데 글쎄, 며칠 뒤에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간다던 남편이 홀가분한 얼굴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알던 남편이라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심호침에 걸리고 나서 수상하리만큼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는 게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 뒤로 시모랑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를 몇 번이나 했음에도 한 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시모 집에 찾아가 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시모네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알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니까 집안의 냉기가 좔좔 흐르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과 살지 않는 집의 공기가 확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냉기가 흘렀다니까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남편놈이 수상해지면서 남편놈이 무슨 술을 썼구나 싶은 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남편놈이 시동생이랑 같이 술 한잔 하러 간다는 사이에 남편 차키 들고 일단 체에 가서 내비를 검색해 보니까 무슨 요양병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충청도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어요. 느낌이 딱 오는 게 아니겠어요? 웬 요양병원, 여기에 시어머니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일단 남편에게 알고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간 사이에 몰래 그 요양병원에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탔는지 총우석에 박혀 있더라고요. 김인자 환자분 면회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 신청서를 적으면 될까요? 김인자 환자분이요? 잠시만요. 아, 네. 입원을 해 있긴 하신데 이분은 특별관리 대상자라서 보호자 없이는 면회가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예? 제가 며느리인데요. 제가 보호자죠. 며느리가 보호자지 누가 보호자입니까?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정된 보호자가 오셔야지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남편이랑 시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외부인이나 다름없으니까 나가라고 난리를 치는데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곧 느낌이 왔죠. 왜 법적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시동생이랑 짜고 요양병원이라고 적혀있는 사설, 정신병동 같은 곳에다가 시어머니를 입원시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봐도 병원이 감옥 같고 음산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걱정이 엄청나게 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출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을 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심쩍어 하면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원장이 저를 딱 보자마자 보호자 없이는 면회 안 되니까 이만 포기하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버하듯이 연기를 하면서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우리 남편이 재산 꽉 틀어지고 자식들에게 안 나눠주려는 시어머니를 가뒀다고 하더니 아주 체계적이네요. 제가 남편 심부름으로 혹시 몰래 다른 사람 면회시켜주는 건 아닌지 검사 한번 해보러 온 겁니다. 저도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원장이라는 사람을 살살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다고 하니까 원장도 솔깃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무슨 부탁이 있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저희 친정엄마도 고집불통이셔서 너무 힘든데 친정엄마도 모시고 싶어서요. 저랑 제 동생이 동의만 하면 가둬주시는 거죠? 아니 저희가 그런 일을 일삼지는 않습니다. 가두다니요. 환자분들 치료하시러 오시는 거죠. 아유, 선수끼리 왜 이러세요? 진단서도 다 문제없이 발급해 주시는 거 맞죠? 법적 문제 하나도 없이 처리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이, 돈만 주시면 다 해드리긴 하죠. 진단서는 추가 비용만 내시면 발급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저희가 여기까지 모시고 와야 하는 건가요? 아유, 고집도 워낙 세고 힘도 좋으셔서 죽어도 안 따라오실 것 같은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설 구급차가 있어서 그걸로 모시고 오면 됩니다. 구급차 비용이랑 용역 직원들 비용만 챙겨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모시고 올 수 있죠. 어머, 정말요? 와, 진짜 체계적이시네요. 그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바로 경찰서에 달려갔습니다. 제가 원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들어갔거든요. 의료법상에 의하면 행동 제한의 금지법이 있더라고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도록 한데 치료를 위한 행동 제한 시 진료 기록에 사유랑 요건을 기록해야 하고 임의 분류해서 제한하거나 거짓 기록만 적어놔도 징역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예요. 경찰이랑 찾아가서 찾아낸 법 운운하면서 당장 우리 시어머니 내놔라 하니까 별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결국에는 병원 밖으로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내가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멀쩡한 인간을 이 감옥 같은 곳에 가둬놓지 뭐냐. 아이고, 내가 정말 이대로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 나 정말 무서웠다. 아니, 환자분이 치매 증상이 있어서 저희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입 닥쳐. 어디 멀쩡한 사람을 돈 받고 가둬놓고서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진짜 치매 같으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아휴, 나도 하도 아들들이 치매 아니냐고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잡아떼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말을 하니 속 터지겠더라고요. 우리 시모 귀가 얇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돈 많은 착한 사람이라 이런 시모를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시모도 자기 신념이나 소신이 아예 없는 거죠. 저는 병원 원장을 째려보면서 말을 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제대로 검사하고 진료 기록서 떼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우리 시엄마 치매 아니면 감옥 갈 준비해라.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입원비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퇴소하세요. 진짜 그 망할 남편 놈이랑 시동생이 입원비는 어디서 구한 건지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겠냐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했죠. 어머님, 제가 연락할 때까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아무한테도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집에 갔더니만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 원장이 전화라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 그제서야 진짜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는데 무섭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와, 이런 본색을 여태 어떻게 참았대 싶더라고요.
야야, 너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일을 그르치고 난리야? 너 때문에 그 금싸라기 건물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망했잖아. 아, 내가 어떻게 알아본 병원인데. 진짜 돈 때문에 어머님을 가뒀다는 거야? 네가 사람 새끼냐? 어떻게 돈이 탐나서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정신요양병원에 가둘 생각을 해. 그것도 멀쩡한 사람을. 너는 미친놈이야. 이혼해 그러면. 너처럼 너밖에 모르고 착한 척하는 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얼씨구. 그래, 내가 바라던 바다. 자식 새끼가 폐륜한 짓을 해놓고 아주 큰 소리 떵떵 치네. 그래, 이혼해. 위자료부터 시작해서 재산분할까지 아주 두둑하게 준비해야 할 거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내놓냐? 네가 우리 엄마한테 말 좀 잘해서 돈 좀 뜯어내서 나랑 반띵 해줘라. 아주 그냥 속이 터진다 터져. 아유, 이걸 마누라라고. 아휴. 진짜 별 지랄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걱정되잖아요. 자식들이 전부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고 들 텐데 이혼까지 한다고 하면 시어머니 졸도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죠. 집 밖으로는 무슨 일 생길까봐 나오지도 못하시는 시모 걱정돼서 먹을 반찬부터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찾아갔더니만 저만 오매불만 기다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 채워드리면서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요. 더 이상 그놈이랑 못 살겠어요. 사람이 어찌 그리 앞과 뒤가 다른 건지 이중성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시모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시모가 오줌을 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유, 저 며느라가야. 너까지 없으면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사니. 차라리 나 죽어버리련다. 그런 놈들에게 당해서 병원에 갇히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겠어. 아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얼마나 아들 두 놈이 공포스러웠으면 제 앞에서 오줌까지 지렸을까 싶은 거예요. 아마 착한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인간들이 아니니까 시모가 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시모도 몇십 년을 속았으니 제가 속은 거에 비하면 얼마나 더 충격이겠어요. 이대로 이혼하면 시어머니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여태까진 제가 며느리라서 그나마 가족이니까 법적 보호자로 인정이나 받았지. 이혼하면 남남인데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않겠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시어머니만큼은 지켜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답답하기도 하고 멍청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잘 해주셨던 천사 같은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시집살이 한 번을 안 시킨 천사 시어머니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혼을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남편 놈이 가만히 있었냐고요? 제가 동아지고 난리치니까 아무 말도 못하대요. 언제는 이혼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말을 하더니 왜 이혼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 돈이나 있어? 이혼하려면 재산분할 해줘야 하는데 돈 내놔. 위자료도 5천만 원은 받아 챙겨야지 내가. 나도 이 가정에 기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애들 키울 돈도 줘야지? 그렇게 돈 타령을 해댔더니만 짱구를 굴리더라고요. 지도 저한테 지 돈 주기는 아까웠겠죠. 저는 일부러 그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고요.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달래. 그래? 그럼 나도 당장 이혼 못 해주지. 그 돈 채울 때까지 내가 어머님한테 돈을 좀 뜯어내야겠으니까 이혼은 좀 미루자. 일단 제가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남편이 알면 당장 이혼하자고 할 것 같으니까 저도 시모한테 돈 좀 뜯어내야겠다고 핑계를 대면서 미뤘습니다. 뭐 쓰레기 같은 남편은 그렇게라도 뜯어내라고 부추기더라고요. 인간도 아닌 새끼. 그렇게 저는 시모의 동태를 매일같이 살폈어요. 저한테 너까지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울고불고 하시는데 저 시집살이 한 번을 안 시키고 생활비 부족할까 몰래 돈 쥐어주시던 우리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놈들이 정신요양병원까지 시모 입원시키고 나니까 완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시모집 비번을 모르니까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문 앞에서 쾅쾅 발로 차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매일 돈 내놓으라고 저한테 시동생까지 합세해서 비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형수도 좋은 거라니까. 우리 엄마 건물을 형이 받으면 형수가 이혼할 때 받을 몫이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왜 우리 편에 안 서고 엄마를 돕는 거냐고. 엄마가 평생 돈줄 틀어쥐었으면 좋겠어. 형수도 호의호식하고 살아야지. 아, 명품으로 둘둘 휘감으면서. 아유, 양심 좀 챙기고 사세요. 그러니까 동서가 도망을 갔지.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에 안 들어가는 거. 니들이나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게 뭔데? 그렇게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버티고 또 버텼죠. 그랬더니 이 지독한 놈들이 글쎄 제가 시모한테 반찬 주러 가는 날 몰래 비상구에 숨어 있다가 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온 거 있죠. 저랑 시모랑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엄마, 돈 내놔. 진짜 죽을 때 그 돈 다 싸들고 가려고? 아니,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안 도와주는 게 이게 무슨 부모고 엄마야. 나한테 돈 타령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자식들이야. 너희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전 재산 나라에 기증하고 죽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유언장도 달라질 거야. 알겠어? 나도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은 못 살아. 그 말에 남편이랑 시동생 얼굴 썩어가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돈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는 일은 사라졌지요. 시모가 전재산 기증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깐요. 하지만 그런다고 이놈들이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글쎄 시모 몰래 카드 회사 다니는 지인을 통해서 말이죠. 시모 계좌로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이런 머리는 어찌나 잘 굴러가는지. 그러니까 굳이 시모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돈은 한도 없이 막 쓰고 했던 겁니다. 시모가 통장에서 자꾸 큰 돈이 나가니까 뭔가 싶어서 찾아보다 알게 된 거지요. 저한테 울면서 이런 놈들을 아들이라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저렇게까지 개차반일 수 있나 싶었습니다. 시모만 정리되면 이혼해야지 싶었다니까요. 이런 놈들이랑 평생 가족으로 엮여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고 시모가 저에게 같이 병원을 좀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이요? 또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아니, 다리 말고. 아휴, 요즘 들어 얼굴도 누렇게 뜨는 것 같고 둥어리가 이상하게 아픈 게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어머님 식사 잘 안 하셔서 변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같이 병원에 갔는데 글쎄 시모가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진행이 이미 많이 되어서 약도 못 쓰고 수술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시모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한테 시한부가 생길 수가 있냐고요. 결국 시모는 수치가 너무 나빠서 일단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잠시 친정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 속사정을 다 아셨거든요. 아유,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하니? 사돈이 평생 마음고생만 하시다가 시한부 판정을 받을 수가 있냐고. 자식들이 속썩여서 그런 병 얻은 거다. 아휴. 우리 친정 부모님 시모 강제 입원 시킨 거 알고 사위놈 상종도 안 하셨거든요. 가족끼리 그러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무튼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자식들 꼴 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집에 애들도 없고 저도 없으니까 티가 나지 않겠어요? 남편 놈이 저한테 어디 있냐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더니만 시동생이랑 발에 땀나게 뛰어왔더라고요. 엄마 왜 병원에 입원을 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정말 치매야? 야, 이 망할 놈들아. 너희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하신 어머님이 췌장암이란다. 췌장암. 앞으로 3개월이나 사실 수 있을지 모른단다. 너희가 양심 있으면 이 병원에 찾아와서야 되겠니? 제가 엉엉 울면서 말을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랑 시동생 입이 귀에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남편 놈이 갑자기 만세를 외치더니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동생을 부둥켜 안고 깔깔 웃더라고요.
이제 재산 다 우리 거다. 우리 이제 돈 걱정 없이 살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거 있죠. 시모는 아예 등 돌리고 누워서 엉엉 울고 계셨어요. 야, 이제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 5천 양육비 줄게. 준다고. 건물 생기는데 그거는 못 주겠냐? 나도 이제 건물주다 이거야. 젊고 이쁘고 말 잘 듣는 새 마누라 얻으려니까 너는 꺼져. 만세다. 우리 엄마가 시한부다. 만세. 그 말에 우리 시모가 등져 누워있다가 벌떡 앉으셨습니다. 아유, 이 망할 놈들, 이 빌어먹을 놈들. 어떻게 나랑 남편 사이에 너희 같은 개자식들이 태어났는지. 아이고야. 지아 엄마가 죽는다는데 만세 삼창을 부르고 앉아있다. 아이고 박복한 내 팔자야. 그러면서 베개며 이불을 남편이랑 시동생한테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아유, 엄마 아주 힘 좋네. 3개월 남은 거 맞아? 야, 의사가 그랬다잖아. 암튼 엄마 푹 쉬어. 근데 여기 병원비 좀 비싸지 않냐? 저기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옮기는 건 어때? 어차피 3개월 남았는데 좋은 데 있으면 뭐 하냐고. 그런 데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어. 그렇지. 서울에 있는 이런 비싼 대학병원들은 입원비가 장난 아니지. 비싼 데 있으면 뭐하나. 어차피 3개월 남았는데 시골로 가. 폐륜도 이런 폐륜이 어디 있나요? 기가 막혀 건물을 5채나 주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저럴 수 있어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마지막을 장식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부탁을 하셨고 저는 시모의 부탁대로 일을 좀 도와드리고 저녁에 남편과 시동생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네가 뭔데 왜 병원으로 오라 가라야. 엄마 어차피 여기 있으나 집에 있으나 뭐 달라지는 거 없지 않아? 엄마 죽을 때까지 이혼은 안 할게. 2년이 간병해야 하니까. 시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자식들 노려보더니만 한 10분쯤 지나서 병실에 변호사가 들어오자 그제서야 아들들을 향해서 종이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서류를 보는데 남편 놈과 시동생이 피식 웃더라고요. 이거 뭐 어쩌라고 하는데 그 서류는 제가 시모의 부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치매 환자로 치매를 둔갑시켜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던 서류였습니다. 시모 빼올 때 제가 증거로 들고 있겠다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시모가 변호사를 앞세워 입을 여셨어요. 너희는 이미 나에게 못된 짓을 저질렀고 이 자료들 모두 여기 계신 변호사님에게 넘겼다. 앞으로는 내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그런 줄 알아. 너희는 인간 쓰레기야. 상종도 못할 쓰레기. 자식들이라고 그동안 너희를 감싼 내가 죄인이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뭘 처리해? 엄마, 우리 자식들이야. 엄마가 좋든 싫든 자식들이라서 재산 다 우리 거라고. 그런 줄 알았지?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서류가 그 증거가 되어줄 거야. 너희 둘 다 아주 나가리라고. 넌 빠져라 좀. 이혼당하면 위자료랑 양육비는 주겠다니까 왜 끼어들어서 지랄이야. 그러자 변호사가 중재를 하면서 끼어드셨습니다. 김인자 씨의 두 아드님께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피상속인에 대한 폐륜 행위와 유언에 대한 부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속인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 있는 이 증거들이 전부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인자 씨의 유언에 따라 두 아드님께서는 상속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직계 가족인데 상속을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엄마 누구 줄 건데? 며느리한테 다 주고 갈 거다. 자식이면 뭐하냐. 너희가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다고. 그래 전혀 다 줘봐야 우리가 유류분 청구인지 뭔지 하면 돼.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야, 너 그 돈 처먹으면 위자료랑 양육비는 안 줘도 되지? 변호사님, 2년한테 몇 %나 지급되는데요. 우리가 아들들이니까 반 이상은 먹을 수 있지 않나? 며느님에게 100% 상속됩니다. 아드님들께는 지분이 없습니다. 참 뭔 개소리야.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데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도 되는 거야?
그 아드님은 상속인 자격 박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 유류분 청구 소송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쇼킹한 일이 저에게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에 변호사를 불러다가 유언장을 고치셨어요. 저에게 유산에 100% 상속하겠다고요. 그 바람에 남편과 시동생은 닥쳤던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요. 그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까지 알아봤을 텐데 자격이 없다는데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죠. 노인을, 지 어미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저렇게 단단하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 전화해? 미친 거야? 야, 당장 그만둬. 우리가 친자식인데 빚절이 섞였는데 왜 재산 상속을 못 받는 거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형수, 뭐 하는 짓입니까? 가족을 지금 신고하시는 거예요? 돈 다 가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내 돈 내놔, 내 돈. 그게 왜 니들 돈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다 주신다고 한 건 못 들었어? 너희 몫은 단 하나도 없다고. 법이 그렇게 정해줬다는데 어디서 난동을 부려. 이러니까 경찰을 부르지. 이게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네가 구슬렸지? 저 놓친데 치매가 확실하네. 아니면 뭐 암으로 선망증세인지 뭔지 그런 거 온 거 아니야? 어떻게 자식을 등져? 이거 검사 제대로 받아봐야 해. 내가 우리 엄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검사 다시 받아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여기가 병원이라는 사실은 잊었니? 검사는 이미 변호사님이랑 의사랑 다 같이 해보고 유언장 고친 거야. 법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단다. 네가 부모 등진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자식이라고 다 감싸야 하니? 너 양심 좀 챙기라니까. 너희 돈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이게 지금 개소리 그만하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남편 놈이 눈깔이 뒤집혀서는 제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다가 패대기를 친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하필 타이밍도 완벽하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시동생은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다는데 시모를 괴롭힌 증거를 내밀면서 저 새끼도 잡아가라고 했더니 경찰이 서해 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돈 꿍쳐놓고 안 준 엄마가 못된 거 아니야? 엄마를 처벌해야지. 자식들이 모른 척하는데. 경찰들이 질색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췌장암 말기로 오늘 내일 하는 시모가 불쌍하다고 다들 한 소리씩 하면서 남편이랑 시동생 뒤통수 한 대 치려고 하시대요. 남이 봐도 폐륜으로 보이는 거지요, 뭐. 노인복지법이라는 게 괜히 있겠어요. 결국에는 이놈들이 그동안 시모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시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전부 다 인정이 되어서 노인복지협회까지 나서서 고발을 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일은 큰 문제잖아요. 결국 이 인간들 감옥 갈 것 같았는지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면서 제발 선처해달라고 시모한테 합의해달라고 빌었는데 시모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형수,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다는 거 다 압니다. 돈 그거 형수 가지세요. 대신에 조금만 나눠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 여보, 반만 떼주라. 반 떼주면 그걸로 우리 둘이 나눠 먹을게. 제발, 잘못했어. 이자 와서 소 읊고 외양간 고치냐? 됐고 도장이나 찍어. 너랑은 이혼이야. 도장 안 찍어주면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야, 너 지금 돈 챙겼다 이거냐? 이야, 2년도 아주 돈에 미쳐서 눈이 돌아가네. 너 이러려고 우리 엄마한테 알랑방귀 낀 거지? 내가 속셈 다 알았어. 우리 엄마가 속은 거야. 와, 형수 잘 알겠네. 우리가 형수 사기꾼으로 고소할 거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고소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 걸었고 그 두 놈들은 사이좋게 감옥으로 가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건물 5채 재산을 받긴 했으나 시모의 뜻대로 기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챙겨야 할 최소한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양육비 위자료,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 수 있을 생활비 정도 말이죠. 그걸 시모 허락해 챙기고 건물을 판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싶더라니까요. 솔직히 건물 5채가 제 명의가 되었을 때 저도 욕심나기는 했지요. 근데 저도 그 인간들이랑 똑같이 살 순 없잖아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시모는 그 인간들이 감옥에 가는 건 꼭 보고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시모의 만병의 근원이자 스트레스의 전부였던 아들들이 사라지니까 증상이 좀 호전된 거 있죠. 처음에는 3개월이다 했던 시모의 건강 상태가 지금은 조금 차도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례적으로 증거가 확실해서 빨리 끝나긴 했다지만 6개월 이상 지금 살아계시고 있어요. 체력도 좀 떨어지긴 하셨지만 저랑 대화 나누고 휠체어 타고 산책 다니고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래서 사람이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건가 봐요. 전 우리 시모가 정말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니까요. 실컷 자유를 누리시다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길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